캐나다가 중국을 쫓아냈습니다. 100조 원 규모 프로젝트 3건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단 한 나라에게만 금고를 열었습니다. 320조 원. 일본이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부럽습니다. 유럽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거절당했습니다. 죽어가던 캐나다의 도시가 한국 덕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서. 한때 북미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도시의 산업단지에서 녹슨 철문이 바람에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20조 원. 한국이 이 나라에 쏟아부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1만 2천 명. 이 투자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입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숫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나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게만 금고를 열어줬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0년 전 한 캐나다 군인이 한국 땅에서 가져온 낡은 손수건 한 장이 어떤 의미였는지도요. 저는 제임스 맥도널드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업진흥청에서 28년 동안 지역 경제 개발을 담당해온 공무원이에요. 올해 57살이고 이 윈서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저희 아버지는 이 도시에 있던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조립 공장에서 32년을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집을 나서셨죠. 그 뒷모습이 저한테는 이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2년 전 GM이 그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3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작업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커피잔을 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이 도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산업진흥청에 들어갔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28년 동안 저는 수십 개의 기업을 이 도시로 유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성공률 제로.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윈서라는 이름만 듣고 고개를 저었죠. 거기 아직 사람이 살아요? 한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임원이 실제로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때 제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서 책상 위에 이마를 댔던 건 기억나요. 차가운 나무 질감이 이마에 닿았을 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제 딸 메건이 거실에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아빠, 나 토론토로 간다. 메건은 28살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마지막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문을 닫게 된 거였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토론토, 갑자기 왜? 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어요. 28살짜리 젊은 여자의 눈에서 체념을 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미래가 없어, 아빠. 나한테도, 이 도시한테도. 메건은 그 말을 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현관문이 닫히고 딸의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젊은 시절 사진. 그 옆에 조그만 태극기 배지가 꽂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배지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메건이 떠나던 그날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딸의 빈 방을 지나갈 때마다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메건이 좋아하던 디퓨저 향이었죠.
그 향은 2달쯤 지나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때부터 그 방은 그냥 빈 방이 됐습니다. 문을 여는 일도 없어졌어요. 윈서의 실업률은 18%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 3만 명이 이 도시를 떠났어요. 학교 3곳이 폐교했고 메인 스트리트의 가게 10곳 중 4곳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밤이면 가로등도 절반만 켜졌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요. 이게 3년 전 윈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도시를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넣을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어느 월요일 아침 연방정부 긴급 발표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죠.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중국계 기업 3곳에 대해 핵심 광물 프로젝트 전면 철수를 명령합니다. 외국인 투자법, Investment Canada Act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외국인의 캐나다 투자를 심사하는 법인데 이게 대폭 강화된 겁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자본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이 발표를 TV로 보면서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었습니다. 중국 기업 3곳이 온타리오 북부에서 진행하던 리튬과 니켈 프로젝트의 총 규모가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가까웠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전부 중단된 겁니다. 사라 윌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윈서 시청에서 경제개발 실장을 맡고 있는 사라는 이 도시의 쇠퇴를 매일 숫자로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시세 그래프가 계속 아래로 향하는 걸 매일 아침 보고서로 올리는 게 그 사람 일이었죠. 제임스, 이거 심각한 거야.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도 있어야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들 관련해서 간접 고용만 2,000명이야. 그 사람들 다 어떡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라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 기업들이 좋은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환경 기준도 무시하고 현지 고용보다는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일이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완전한 공백보다는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 주에 윈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8% 떨어졌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15년째 영업하던 이탈리아 레스토랑 마리오스가 폐업 공고를 냈어요. 주인 마리오 할아버지가 직접 문에 종이를 붙이는 걸 봤습니다. 80대 노인의 손이 테이프를 붙이며 떨리고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5년간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공무원이 거리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8년 동안 모아온 기업 유치 제안서 파일이 빼곡했어요. 독일 자동차 부품사, 미국 물류 기업, 일본 전자 부품사. 전부 거절당한 것들이었죠. 두꺼운 파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커리어가 이 도시만큼 폐허구나. 28년. 성공 제로. 도시 인구는 계속 줄고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딸마저 떠나고 이제 중국까지 사라졌으니 이 도시에 관심을 가질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표를 쓸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어초워 연방천연자원부였습니다. 광물정책국 마크 첸이라는 분석관이었어요. 맥도널드 씨, 급한 건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마크 첸은 대만계 캐나다인으로 아시아 자원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교류가 있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의아했죠. 네, 말씀하세요.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이요.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3곳이 동시에 접촉해왔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흥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의심이었죠. 28년간 수십 번 들어온 관심 있다는 연락이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크 씨,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까? 또 이름만 대고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맥도널드 씨, 저도 15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동시 접근은 처음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도 전구를 바꿀 예산이 없어서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그냥 쓰고 있었죠. 한국. 솔직히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그냥 현대차를 만드는 나라, 삼성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핵심 광물 파트너, 자원대국인 우리나라의 금고를 열어줄 대상.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중국은 쫓겨났고, 유럽은 관심이 없고, 미국은 자기 것만 챙기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도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주청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청 회의실에 8명이 모였습니다. 천연자원부 연락관, 산업진흥청 동료 4명, 시청에서 사라 윌슨, 그리고 노동부에서 나온 연락관까지.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제가 밤새 정리한 한국 기업 3곳의 기본 프로필이 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어초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프로젝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업 3곳이 우리 지역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빌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빌은 산업진흥청에서 저보다 3년 선배인 사람으로 이 지역 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저만큼이나 많은 실패를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잠깐, 한국. 그 한국. 현대차 만드는 나라? 빌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죠. 한국이 우리 광물에 왜 관심을 갖는 건데? 그 나라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만드는 나라 아니야? 맞은편에 앉은 린다, 파커가 말을 받았습니다. 린다는 노동부 연락관으로 중국 기업들이 현지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마찰이 잦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아 기업이라면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중국도 처음에는 수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잖아요. 결국 자기 나라 사람만 데려와서 일하게 하고. 한국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린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서너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중국 기업과의 경험이 아시아 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기업이 광물 채굴 경험이 있기는 한 겁니까? 더그 모리슨이 물었습니다. 더그는 천연자원부 연락관으로 광물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배터리 소재용 고순도 리튬, 니켈, 알루미나 정제 기술인데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회의실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8명 중 7명이 부정적이었어요. 유일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화상으로 참여 중인 마크 챔뿐이었습니다. 어처워에서 접속한 마크의 모니터 속 얼굴이 약간 답답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마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화상 화면 속 마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아시는 게 현대차와 삼성 정도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 3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3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이 핵심 소재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가 계속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광물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나. 여러분 발밑에 묻혀 있는 것들이요. 빌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배터리는 인정하자고. 하지만 광물 채굴이랑 배터리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 아니야? 한국이 채굴을 아는 건 아니잖아.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제안한 건 채굴만이 아닙니다. 마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기업 합동 대표단이 보내온 사전 제안서의 요약본이었어요. 이 제안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채굴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광물 채굴부터 정제, 소재 가공,
부품 생산, 그리고 완성 배터리까지 전체 공급망을 캐나다 안에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빌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린다가 안경을 고쳤었고 더그가 펜을 들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공급망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여기 숫자를 보세요. 마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의심됐습니다. 83조 원. 고순도 알루미나 프로젝트. 퀘벡 북부 광산 개발부터 정제 공장까지 일괄 건설. 137조 원. 링 오브 파이어, 지역 니켈 및 핵심 광물 벨트. 채굴, 가공, 수송 인프라 통합 투자. 55조 원. 해양 및 조선 분야 합작. 하나오션과 알고마 스틸의 전략적 파트너십. 45조 원. 반도체 소재용 히토류 정제 시설. 온타리오 남부의 아시아 외 최초의 반도체급 히토류 정제 플랜트 건설. 총 32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회의실에 있던 8명 모두가 동시에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 윌슨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320조 원이면 캐나다 달러로 거의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 주 연간 예산의 몇 배야 이게? 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규모가 가능한 건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마크가 답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에요.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닙니다. 더그가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은 남아요. 왜 하필 캐나다예요? 호주도 광물이 많고 아프리카도 있는데. 마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상 속에서도 그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프렌드 슈어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가만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원 파트너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명 전원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한국, 그 한국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직 믿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회의실에서 한번 만나보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요. 한국이 단순히 돈을 들고 온 게 아니라는 것, 이 나라가 왜 이토록 절실하게 캐나다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절실함이 우리 도시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요. 그 모든 진실은 한국 대표단이 웬서에 직접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웬서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주청 대회의실에 의자를 추가로 들여놓아야 했어요. 우리 쪽에서 12명, 한국 쪽에서 8명, 총 20명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들어왔고 누군가 틀어놓은 히터에서 건조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기업인들이 오면 양복의 명함을 돌리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맨 앞에 앉은 사람은 양복이 아니라 작업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점퍼 가슴에는 포스코 퓨처엠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퀘벡 사전 조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통역 없이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합동 대표단의 수석 부사장 박진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물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빌이 제 옆에서 팔짱을 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광물을 사러 온 게 아니면 뭘 하러 오신 겁니까? 박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캐나다 지도가 떴는데 온타리오에서 퀘벡까지 이어지는 루트에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망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산 하나가 아닙니다. 광물 채굴부터 정제, 소재 가공, 부품 생산, 그리고 완성 배터리 셀까지. 이 전체 과정을 캐나다 안에서 완결시키겠다는 겁니다. 더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전체 공급망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광물은 여기서 캐고, 정제는 중국에서 하고, 배터리는 또 다른 데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그 구조의 문제점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한국입니다. 박 부사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15년 전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공장들이 멈출 뻔했습니다. 원료가 없으니 부품을 못 만들고 부품이 없으니 자동차도 반도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원료를 의존하면 그 나라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끝이라는 걸.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형식적으로 앉아있던 우리 쪽 사람들이 슬슬 등을 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안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해결하겠다고. 그게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린다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한국이 캐나다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호주도 광물이 많고 칠레도 리튬 대국이잖아요. 왜 하필 캐나다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박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캐나다, 호주, 칠레 세 나라의 비교표가 떴어요. 호주는 광물은 풍부하지만 정제 인프라가 약합니다. 칠레는 리튬이 풍부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죠. 캐나다는 광물도 풍부하고 기존 산업 인프라도 있고 무엇보다 숙련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가 윈서를 가리켰어요. 특히 이 지역, 자동차 산업으로 100년 넘게 단련된 기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배터리 소재 공장으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지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가 북미 배터리 공급망의 심장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사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북미 배터리 공급망의 심장이라는 말이 이 도시에 대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실업률 18%인 도시,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도시, 딸들이 떠나는 도시를 심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박 부사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퀘벡 북부 고순도 알루미나 프로젝트 83조 원, 광산 개발, 정제 플랜트, 배터리 양극재 공장까지 일괄 건설, 현지 고용 3,500명, 온타리오 북부 링 오브 파이어 핵심 광물 벨트 137조 원, 니켈, 코발트, 리튬 통합 개발, 채굴부터 가공, 수송 도로까지 전부 포함, 현지 고용 4,800명, 해양 및 조선 합작 55조 원, 하나오션과 알고마 스틸의 전략적 파트너십, 캐나다 동부 조선소 현대화, 그리고 반도체 소재용 히토류 정제 시설 45조 원, 온타리오 남부의 아시아 외 최초의 반도체급 히토류 정제 플랜트 건설, 현지 고용 1,500명, 총 320조 원, 1만 2,000명 고용.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12명이 전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목소리를 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320조 원이면 캐나다 달러로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박 부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맥도널드 씨, 이 숫자들은 이미 한국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에서 공식 발표가 나갑니다. 빌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미쳤군. 이 사람들 진짜구나. 저는 프로젝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도시에 와달라고 사정하고 거절당하고 또 사정하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320조 원을 들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도 큰 숫자를 들고 왔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다른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뒤 저는 퀘벡으로 날아갔습니다. 퀘벡 북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5도.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은 회색이었고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 사이로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알루미나 정제 플랜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사람은 패트릭 로이, 퀘벡 출신의 현장 감독으로 광산과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55살의 회색 머리카락, 굵은 손가락,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제임스, 미리 말해둘게. 나는 외국 기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헬멧을 쓰며 패트릭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장난기는 없었어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여기 와서 땅 파고 돈 벌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이 추위에 이 오지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6개월 안에 포기할 걸. 저도 솔직히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퀘벡 북부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열악한 건설 환경이에요. 겨울이 8개월이고 도로도 제대로 없고 자재 수송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은 이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26개월에 걸쳐 완공했었는데 그것도 일정이 3번이나 밀린 끝에 겨우 끝냈거든요. 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2가지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어요. 첫째, 규모.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는 컸습니다. 크레인이 7대, 콘크리트 믹서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건물 골조가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가 있었어요. 둘째, 시간. 아침 6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지게차가 자재를 옮기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금 몇 시야? 패트릭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6시 15분. 이 사람들 미쳤나? 영하 15도의 새벽부터 일한다고? 현장 관리자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인이었습니다. 퀘벡 현지 노동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나란히 일하고 있었어요. 현지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답했어요. 65%가 캐나다 현지 인력입니다. 전문 엔지니어링은 한국에서 왔지만 건설 인력과 운영 인력은 전부 현지에서 채용했습니다. 패트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이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현지 고용 비율은 20%도 안 됐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중국에서 데려온 노동자였습니다. 65%? 패트릭이 되물었어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걸으며 구석구석을 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더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구내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식당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야간 교대조를 위한 새벽 식사입니다. 한국 음식과 캐나다 음식을 같이 준비합니다. 퀘벡 노동자들이 한국 김치찌개를 좋아하더라고요. 패트릭이 피식 웃었습니다. 40년간 현장을 돌아다닌 이 사람이 외국 기업 현장에서 웃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정표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현장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공정 일정표를 보는 순간 제 발이 멈췄어요. 착공 후 4개월 차. 골조 완성 85%.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규모의 플랜트에서 4개월 만에 골조 85%라니 중국은 같은 단계에 도달하는데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속도가 가능합니까? 실수 아니에요? 현장 관리자 대신 옆에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어요. 안전모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표준입니다. 모듈 공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핵심 구조물을 미리 제작해서 운송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그가 김도연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캐나다 법인 프로젝트 매니저. 나중에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다크서클이 인상적인 젊은 엔지니어였을 뿐이죠. 패트릭이 김도연에게 다가갔어요. 40년 경력의 캐나다 현장 감독이 30 후반의 한국 엔지니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한국에서도 이런 현장을 많이 해봤나? 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폴란드 배터리 공장, 헝가리 양극재 플랜트. 해외 현장만 4번째입니다. 4번째라. 경력이 몇 년이야? 12년입니다. 12년의 해외 현장 4번이면 한국에서는 쉴 시간이 없겠군. 김도연이 살짝 웃었어요. 쉬는 건 프로젝트 끝나고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공장이 제 시간에 돌아가게 만드는 게 먼저니까요.
패트릭이 잠깐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대단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아는 저로서는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현장을 나서면서 입구에 세워진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세 가지 언어로 함께 짓는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빼면 큰일 나거든요. 한국 기업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작은 일 같지만 중국 기업은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패트릭이 차에 타면서 중얼거렸어요. 프랑스어 간판까지 세우는 외국 기업은 처음 봤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영하 15도의 퀘벡 벌판에서 새벽부터 불을 밝히고 돌아가는 현장. 그 풍경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돈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온 거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왜 다른 나라들도 전부 한국을 원하는 걸까? 그 답을 얻은 건 어초워에서 열린 회의에서였습니다. 퀘벡에서 돌아온 지 열흘 뒤 어초워에서 핵심 광물 파트너십 회의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5개국 대표가 모이는 다자간 회의였어요. 저는 온타리오주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어처워 컨벤션 센터 3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각국 깃발이 꽂혀 있었고 동시통역 이어폰이 자리마다 놓여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깃발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파트너십의 핵심 참여국이었어요. 이 회의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을 원하는 건 캐나다만이 아니었어요. 호주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호주 광물자원부의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호주가 한국 기업과 진행 중인 리튬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이 진출한 호주 광산의 평균 생산성은 비한국 기업 광산 대비 40%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준 준수율은 98%로 중국 기업의 61%와 비교됩니다. 40% 높은 생산성, 98% 환경 기준 준수.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본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나카무라 유키라는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이 한국 배터리 소재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일본과 한국은 경쟁 관계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현재 한국은 글로벌 기준입니다. 일본은 배터리를 발명한 나라이지만 소재 공급망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업에서 양극재를 수입하고 있어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일본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다니 저는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경쟁하는 것보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이 분야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 기업과 캐나다에서 공동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이 자리에 앉자 유럽연합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 출신의 프란츠 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작년에 한국 배터리 기업의 동유럽 생산기지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캐나다를 선택했어요. 프란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절당한 겁니다. 캐나다 여러분은 행운인 거예요. 한국이 당신들을 선택해줬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혔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전화에 한국, 그 한국이라고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어려운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원하고, 일본이 원하고, 호주가 원하고, 유럽이 원하는 나라. 전 세계가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선택한 게 캐나다인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였습니다. 회의 휴식 시간에 마크 첸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맥도널드 씨,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뜨거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이 잡힌다기보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왜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현대차 만드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저만 몰랐던 거죠. 마크가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나라는 특별하다. 왜 하필 이 순간에 그 말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초어에서 윈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할아버지 물건 좀 보고 싶어서. 토요일 아침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윈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인데 마당에 단풍나무가 낙엽을 전부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웬일이야? 주말에 오다니.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건이 아직 다락방에 있죠? 좀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물건, 갑자기 왜? 그냥 할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락방 왼쪽 구석에 나무 상자가 있을 거다. 아버지 군 시절 물건이 거기 들어있어. 좁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나무와 종이가 섞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냄새. 왼쪽 구석에 갈색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쓸어내자 상자 위에 컵, R, 맥도날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병 로버트 맥도널드, 할아버지의 군번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군복 셔츠, 군번줄,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접힌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꺼냈어요. 흑백이라 색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텐트가 보이고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평, 봄, 가평.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평 전투. 한국전쟁에서 캐나다군이 치른 가장 유명한 전투.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다는 걸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접힌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손끝에 닿는 질감이 거칠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오래되어 바랜 천이었는데 그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가운데 원형 문양이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작은 태극기 손수건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글씨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글자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선이 떨리고 어떤 글자는 반쯤 지워져 있었거든요. 상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이 손수건 아세요? 어머니가 손수건을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오신 거야. 한국 아이가 준 거라고 하셨어. 한국 아이요? 그래.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 마을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주셨대. 그중 한 아이가 고맙다고 이걸 건넨 거래.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손수건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하다고. 특별하다고요? 그래. 전쟁통에 다 타버린 마을인데 아이들 눈빛이 달랐다고 하셨어.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다시 세울 거라는 듯한 눈빛. 잿더미 위에 서 있는데도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고. 저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바랜 태극기 위에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70년이 넘은 천 조각이 손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떨리고 있는 건 손수건이 아니라 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할 거다. 그 눈빛을 가진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무서운 나라가 될 거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어머니가 보실까봐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만 바라봤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캐나다군 2만 6천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516명이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셨지만 한국의 그 아이들을,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그 나라가 우리를 살리러 온 겁니다. 잿더미 위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후손이 320조 원을 들고 죽어가는 캐나다 도시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손수건을 접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빈 방 문이 보이는 소파에서 할아버지의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 기묘한 인연에 대해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아버지를 무너뜨린 도시, 딸이 떠난 도시,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도시를 살리러 온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할아버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한 월요일,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임스, 어초워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왔어. 빌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전체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공개한대. 이번에는 총리실에서도 사람이 내려온다더라. 주청 브리핑룸에 모인 인원은 30명이 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뿐 아니라 퀘벡주, 연방천연자원부, 산업부, 그리고 총리실 정책보좌관까지 왔어요. 이 정도 규모의 브리핑은 저도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진우 부사장과 함께 김도연이 나왔어요. 퀘벡 현장에서 만났던 그 다크서클 짙은 프로젝트 매니저.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두 옆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또 현장에서 바로 온 거겠죠. 김도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지도가 떴어요. 온타리오 남부 웬소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링오브파이어 광산지대를 거치고 동쪽으로 퀘벡, 북부 알루미나 광산까지 이어지는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선 위에 빨간 점 7개가 찍혀 있었어요. 이것이 K 배터리 벨트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7개 핵심 시설입니다. 웬소의 배터리 셀 조립 공장과 동박 생산 공장, 온타리오 북부의 니켈 정제 공장과 코발트 가공 시설, 퀘벡의 알루미나 정제 플랜트와 양극재 공장, 그리고 온타리오 남부의 반도체급 피토류 정제 시설. 김도연이 숫자를 하나씩 짚었어요. 총 투자액 320조 원, 건설 기간 3년, 완공 후 직접 고용 1만 2천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3만 5천 명. 이 벨트가 완성되면 캐나다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배터리 소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브리핑룸에 펜 굴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30명이 전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총리실 정책보좌관 앨리슨 그랜트가 질문했습니다. 김 매니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규모의 투자가 진짜 실행 가능한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큰 숫자를 들고 와서 약속만 하고 사라진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100조 원 규모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절반도 투자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김도연이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 위에 한국 기업들이 이미 완공하고 가동 중인 해외 공장들이 표시됐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한국 배터리 기업이 해외에 건설한 공장 목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미시간주, 테네시주,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인도네시아, 모로코, 칠레. 총 23개 공장이 지난 5년간 완공되어 가동 중이고 예정된 공사 일정을 초과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3개 공장. 일정 초과 제로. 그 숫자에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한국 기업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아니, 약속보다 빨리 지킵니다. 패트릭이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사실이야. 퀘벡 현장에서 내가 직접 봤어. 4개월 만에 골조 85%라니까. 앨리슨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어요. 현지 고용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각 시설의 현지 고용 비율 최소 65%를 계약에 명시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노동자들을 한국 기술 수준으로 교육합니다. 이미 퀘벡 현장에서 진행 중이고 현재 캐나다인 엔지니어 47명이 한국 본사에서 연수 중입니다. 린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중국 기업한테 현지 고용 약속 좀 지켜달라고 싸우느라 몇 년을 보낸 사람이 65% 최소 보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47명이 한국에서 연수 중이라고요? 그런 건 어느 외국 기업도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김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떠나도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한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패트릭이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40년간 외국 기업을 불신해온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패트릭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외국 기업 현장을 수십 곳 봤어요. 중국, 미국, 유럽, 전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처음입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것도 처음이고, 현지 인력을 이렇게 쓰는 것도 처음이고, 자기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도 처음이에요. 패트릭이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자란 겁니까? 김도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치요. 브리핑룸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잦아든 뒤에 남은 건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앨리슨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총리실에 보고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건 승인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3주 뒤 캐나다 총리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핵심 광물 분야 제1전략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제1전략 파트너.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 워싱턴에서 반응이 왔어요. 미 상무부 관계자가 캐나다 측에 비공식적으로 물었답니다. 왜 한국이냐? 우리한테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의 답변이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돈만 가져왔습니다. 캐나다가 금고를 열어준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뉴스를 사무실 TV로 보면서 저는 재킷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수건이 가슴 위에서 느껴졌어요. 70년 전 그 나라를 위해 싸운 할아버지, 그리고 70년 뒤 우리나라를 살리러 온 그 나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김도연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맥도널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전쟁 때 가평 근처에 사셨대요. 마을에 외국 군인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초콜릿을 받았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쳤습니다. 숨이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김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크서클 짙은 30 후반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캐나다 군인이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넸고 70년 뒤에 한국 기업이 캐나다 도시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수건을 쥐었어요. 발엔 태극기 천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 그걸 쓴 아이가 김도연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코 안쪽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된 뒤 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를 세웠어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GM 공장이 있던 자리, 아버지가 32년간 출퇴근하시던 그 공장 부지에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외벽에 한국어와 영어로 LG 에너지 솔루션 윈서 배터리 셀 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녹슨 철문은 사라졌고 새하얀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인데 주차장이 벌써 절반 이상 차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매일 지나시던 정문. 그 정문에 녹슨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올라간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힌 간판이요. 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에 코 안쪽이 시큰해져서 에어컨 바람을 세게 틀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라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거든요. 사라 윌슨이 월요일 아침에 웃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제임스, 이거 봐. 사라가 내민 건 온타리오주 고용통계 보고서였어요. 윈서 실업률 6.3%. 저는 서류를 2번 읽었습니다. 6.3. 2년 전에 18%였잖아. 맞아. 12%포인트가 떨어진 거야. 캐나다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어.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8%에서 6.3%. 이 도시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 자체가 변했어요.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봤습니다. 마리오 할아버지가 35년간 감사했습니다 라는 종이를 붙이고 문을 닫았던 이탈리아 레스토랑 자리에 새 식당이 들어왔어요.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 서울의 맛이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영어로 Taste of Seoul이라고 병기돼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불고기 덮밥을 먹으러 줄을 서는 광경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옆에 한국어 학원이 생겼어요. 윈서 한국어 교실이라는 간판 아래 수강생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50대, 60대 캐나다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유리하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부동산도 바뀌었어요. 2년 전에 8%씩 떨어지던 집값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매물 없음 표시가 동네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새 아파트 공사가 2군데서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한국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었습니다. 폐교했던 학교 하나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채워진 겁니다. 학교 앞에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바람에 함께 펄럭이는 두 깃발을 보면서 이 도시가 정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사라가 또 찾아왔어요. 제임스, 금요일에 윈서 시장이 한국 기업 대표들을 시청에 초대한대. 공식 감사 행사야. 너도 와야 해. 내가 왜? 농담이야? 이 프로젝트 처음 접수한 사람이 누군데? 28년 만에 첫 성공이잖아. 28년 만에 첫 성공.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8년 동안 실패만 하던 사람의 첫 성공. 사무실 서랍에 빼곡히 쌓여있던 거절당한 제안서 파일들이 떠올랐어요. 독일, 미국, 일본. 전부 거절했던 나라들.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왔고 약속을 지켰고 이 도시를 살려놓았습니다. 금요일 시청 행사장에 갔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 시장, 주정부 관계자,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까지 모인 자리였어요. 패트릭도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패트릭은 어색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시장의 축사가 끝나고 김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다크서클은 짙었지만 2년 전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2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빈 건물과 닫힌 가게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팀원들도 불안해했어요. 여기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김도연이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퀘벡에서 영하 15도의 새벽부터 나와준 노동자들, 서류 한 장을 처리하는데도 밤을 새운 공무원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학원에 등록한 분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행사장이 조용했어요.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윈서와 한국은 함께 멀리 갈 수 있다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패트릭이 제 옆에서 두 손으로 세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몸을 기울여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 한국어 하나 배웠어. 뭔데? 패트릭이 김도연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서툰 발음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멀리서 그걸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패트릭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40년간 외국 기업을 불신하던 사람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캐나다 산업장관 앞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었어요.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온타리오주 산업진흥청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그 28년 동안 이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뛰어다녔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와서 약속한 걸 전부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없이 이 나라의 자원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도시 25만 시민의 감사입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리로 돌아왔을 때 재킷 안주머니의 손수건이 가슴 위에서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건이었습니다. 딸과 전화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토론토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건강 조심하라는 인사. 늘 비슷한 대화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메건의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아빠, 나 얘기 좀 해도 돼? 그래, 말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건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윈서로 돌아가려고.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 벽에 손을 짚었어요. 3년 전 이 현관에서 딸을 보냈습니다. 이 도시에는 미래가 없어, 아빠. 그 말을 하고 떠났던 딸이 지금 돌아오겠다고 한 겁니다. 돌아온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 한 달 전부터 고민했어. 메건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한국 배터리 소재 회사에서 캐나다 법인 회계 담당을 뽑고 있더라고. 윈서 근무야.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옆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말이 없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쪽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코 안쪽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빠, 울어? 저는 웃으며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웃음도 울음도 아닌 그 중간쯤의 소리였어요. 안 울어. 안 우는데. 거짓말. 코 풀리는 소리 나잖아. 메건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나 토론토 살면서 윈서 뉴스를 매일 봤어. 한국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거 볼 때마다 생각했어. 아빠가 28년 동안 이걸 기다리셨구나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물었어. 왜 토론토를 떠나고 윈서에 오려고 하느냐고. 나 이렇게 대답했어. 메건이 잠시 멈추고 말했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를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함께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관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물 때문에 번져 보였어요. 메건. 응, 잘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면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3년 전 이 현관에서 딸을 보냈습니다. 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현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죠. 그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도 같은 현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정반대입니다. 3년 전에는 절망으로 주저앉았고 오늘은 감사해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 주 토요일, 메건이 윈서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차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3년 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타이어 소리. 하지만 3년 전에는 멀어져 가는 소리였고 오늘은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메건이 차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메건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저는 현관에 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도 이 현관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그때는 보내야 하니까 움직일 수 없었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메건이 현관까지 걸어와서 저를 안았어요. 딸의 어깨가 제 턱에 닿았고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메건이 좋아하던 그 향. 2년 전에 사라졌던 그 향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1,000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매건, 이거 할아버지 물건이야. 발엔 태극기 손수건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국어가 적힌 70년 된 1,000조각.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셨어. 전쟁 중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거기서 한국 아이한테 이 손수건을 받으셨대. 매건이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손끝으로 바랜 천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 글씨는 뭐야? 한국어야.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아마 고맙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그 나라를 지켰어. 그리고 70년 뒤 그 나라가 우리 도시를 살렸어. 내가 이 도시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사라진 건 한국 덕분이야. 매건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할게.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도왔으니까 나는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 도시를 다시 만들게.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한국을 지켰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던 아이들을 위해 싸웠어요. 아버지는 이 도시에서 32년을 일하다가 공장이 문을 닫으며 무너지셨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도시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 도시에 미래가 없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왔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후손이 320조 원을 들고 기술을 들고 일자리를 들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공장을 세웠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덕분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현대차 만드는 나라, 삼성폰 만드는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원하는 나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증거에서 옵니다. 한국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와서 영하 15도에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공장을 완공해서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믿었고, 일본도 믿었고, 호주도 믿었고, 세계가 믿은 겁니다. 한국은 언제나 증거로 말합니다. 지금 제 재킷 안주머니에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태극기 손수건이 들어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 아이의 감사가 담긴 1,000조각. 이제 그 감사는 저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도시 전체의 감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오르셨어요. 그 나라는 정말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공무원 제임스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신뢰는 증거에서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